네, 어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과 류인산 중국 상무위원이 나란히 등장해 북중 관계 개선의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인민을 강조하는 한편 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국정원 대북실장을 지낸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어제 북한 열병식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북한의 열병식 날씨 때문에 좀 지연되긴 했습니다만은 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 먼저 어제 행사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이 가난한 나라가 중국을 흉내내다 보니까 굉장히 자원도 많이 낭비하고 인민도 많이 굉장히 혹사시키는 면이 이제 가장 눈에 띄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 김정은의 그 유일적 지배를 이제 과시하고 자기 그 지배 정당성을 과시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항일 발산 운동하던 부대, 네. 그다음에 6.25 참전 부대를 많이 보였는데 이 바로 두 개가 바로 자기가 3대가 지배해야 되는 근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중점을 뒀고 또 신무기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신무기는 뭐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뭐 금방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유인산 상무위원하고 자꾸 포옹도 하고 자꾸 이제 귀쪽말도 하면서 북중 관계가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것을 인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이제 특징을 하겠습니다. 어제 김정은이 또 25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뭐 과거에 비해서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난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시종일관 그 단상에 팔을 이렇게 기댄 채 연설을 했기 때문에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네, 2012년도에 그 4월 달에 연설할 때는 김일성이를 흉내내는데 중점을 뒀고 그다음에 원고를 기계제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했는데 이번에는 그 굉장히 그 자기 목소리로 그다음에 그 좀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로 이렇게 그 태도를 보였는데 이거는 자기가 김정일 시대에 아버지가 물려준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하고 이제 자기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그 이제 일색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이 묻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오만한 모습을 이제 보였다고 생각이 되고 건강의 문제는 2012년보다 지금 몸무게가 30kg가 늘어났습니다. 100kg에서 130kg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고 하니까 25분 동안에 그 탁자를 붙잡고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허리를 막 뒤틀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아직 젊고 하니까 아직까지 뭐 이렇게 그 치명적인 그런 그 질병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2시간 그래도 반 이상을 서서 있었다는 자체가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아직 건강이 괜찮다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네, 그 연설 내용 중에서 이제 인민을 90차례 정도 언급을 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인민을 강조하면서 인민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그 김정은이가 내세우는 게 바로 애민 정치입니다. 인민을 사랑하는 정치인데 아무리 애민 정치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연설문에 인민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좀 비정상적입니다. 왜 그렇게 인민을 강조하냐면은 현재 북한의 인민들 생활이 30년 전보다 못합니다. 김일성 시대보다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가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쓴다. 그다음에 또 내가 신경을 쓰지만은 바로 밑에 부하들이 다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인민들의 생활이 많이 향상이 안 된다. 앞으로 내가 이제 인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내가 많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북한 주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외부 정보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나가서 노동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한류가 북한에 많이 퍼져가지고 북한이 얼마나 힘들고 하는 것들. 낙후된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뭔가 인민들을 좀 설득을 하고 앞으로 뭔가 희망을 제시하지 않으면 인민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으니까 자꾸 인민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내가 인민 생활 향상해서 뭔가 하겠다 하는 것을 자꾸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민은 강조를 많이 했지만 핵과 관련한 언급은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좀 중국의 눈치를 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 유민산 그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간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고위급 그 대표단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파견될지는 예측을 못했어요. 9월 9일 날 그 북한의 그 정권 수립 그 기념일 때 그 중국이 보낸 그 시진핑 서신을 북한이 노동신문 이면에 실었고, 그다음에 10월 1일 날 북한이 중국에 보낸 축전이
중국의 건국절입니다. 축전을 보냈는데 그때 축전 내용이 딱 두 문장이었습니다. 예. 축전이라면 그래도 한 뭐 반 페이지는 돼야 축전이 할 텐데 김정은이가 보낸 축전이 딱 두 문장이기 때문에 쌍방관계가 최악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고위급이 온 것은 분명히 그 중국이 이렇게 우리가 고위급 대표선을 보낼 테니까 당신들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네. 핵실험하는 이런 그 도발을 중지하라. 막 이런 약속을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인산이 오는 그 단상이 있는 동안에 김정은 연설문에서 핵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또 보면은 실제로 그 꽃술을 가지고 글씨를 만드는 그 모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그래도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그 네 글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밤에 횃불 행진하는 데도 보면은 횃불로 핵 보유국이라는 글씨를 또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유인산은 못 들었을 텐데 라디오 방송에는 자기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소리를 또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인산은 비유를 안 건들면서도 네네. 북한 인민들한테는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들이 그 핵을 보유한 강국이다 이런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핵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연설 내용들을 쭉 짚어봤는데 그 주석단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이 김정은과 류인산 상무위원 옆으로 뭐 황병서, 김기남, 최룡해 등의 모습이 보였는데 뭐 권력 서열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통상 보면은 북한이 노동당 행사를 하면은 실내에서 할 때는 김정은 오른쪽에 군인들이 주로 많이 앉고 왼쪽에는 이제 당 간부가 앉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로 김정은이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김정은의 좌측으로 군인들이 서고 네. 우측으로 이제 당 간부들이 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서열 숫자는 다른 행사할 때와 거의 같습니다. 뭐 황병서, 박영식, 뭐 리영길 이런 순서로 원래 군 서열 순서를 갖고 오른쪽에는 바로 유인산이 섰죠. 네네. 그런데 이제 김영남이 안 보였지 않습니까? 김영남이 안 보이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같은데 김기남이 바로 섰는데 김기남하고 유인산은 과거부터 서로 이제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친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김기남이를 갖다가 이제 유인산 바로 옆에 세운 것 같고 네. 그 옆에는 이제 초영이가 섰죠. 예. 네네. 초영이가 섰기 때문에 뭐 서열상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예. 한편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좀 의아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석단 초대석에 있었다라고 네. 하거든요. 주석단이랑 초대석이 아니라 주석단 초대석이라는 게 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완전히 좌석 배치를 바꾼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석단이 굉장히 커가지고 주석단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어정하는 사람들 다 서서 이제 관람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밑에 의자를 만들어서 초대석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거의 90 가까이 되는 김영남하고 예. 그다음에 오국열이나 이런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이 다 초대석 내려갔어요. 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추석단에 오를 수 없는 직급이 낮은 부부장급들도 다 글로 갔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김영남을 추석단에 안 세우고 초대석에 앉혀놓은 것은 아마 건강을 배려한 것 같고 네. 아마 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초대석을 만든 거 보면은 좀 차라리 만약에 우리 이 자민주의 체제 같으면은 오히려 김정은이가 좌석에 앉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쓰는 게 맞는데 반대로 직급 낮은 사람들이 좌석을 만들어서 밑에 앉아 있고 예. 높은 사람들이 위에 서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김정은과 류인산이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뭐 서로 웃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북중 관계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당정 간부들도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 북중 관계가 계속 악화돼 가지고는 네. 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다가 수청당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얘기가 변인선 작전국장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북중 관계가 이렇게 개선된다는 것을 북한의 고위 간부들뿐만 아니고 인민들 전체한테 방송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네네. 앞으로 우리 안보를 지키는 문에 있어서 중국의 도움도 받고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우리 김정은 그 장군께서는 외교를 못한다. 더군다나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만 여러 가지 실익이 있는데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전부 다 불식시키고 앞으로 이제 나도 이제 외교를 하고 중국도 갈 수 있다. 이런 네. 것은 이제 과시한 그런 모습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어제 열병식에는 무기들도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KN-08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 핵탄두를 탑재하는 그 탄두 모양이 좀 뭉툭해져서 이게 뭐 핵탄두 소형화를 방증하는 것이냐 여러 분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탄두가 뾰족한 그 핵탄두 미사일은 단발입니다. 단발이고 이게 뭉퉁한 것은 앞으로 이 다탄도 미사일을 만들고 개발하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나 KN-08이 네. 거기에 뭐 다탄도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실력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북한이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들고 나오는 것은 그 자기네 실력을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몇 배로 그 과장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바로 핵배낭과 마찬가지입니다. 핵배낭도 북한 그 보병이 들고 나왔지만은 그렇게 허술하고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 보통 한 30kg 나가고 핵배낭 무게가 네. 통상 보면은 150kg에서 200kg까지 나갑니다. 북한 실력이라면 뭐 한 500kg는 돼야 될 텐데. 예.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보병이 그 가슴에 안고 나온다. 그거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네. 과장된 모습인데 KN-08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 그걸 한 번도 뭐 시험 발사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핵탄두를 우리가 싣는다는 그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다탄도 미사일까지 현재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들고 나온 것은 완전히 우리 미국과 한국을 기만하기 위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잠수함을 대동강으로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걸 쏘려면 3,000톤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동강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이 동해바다에서 신포 인근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모양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인공위성이 그걸 잡았죠. 그래서 CNN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우리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쏠 능력이 있다. 예.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거 CNN이 보도한 것만 하고 자기 선전 효과를 충분히 얻었고, 다만 아직까지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아직 개발 중입니다. 지난번에 5월달에 네. 쐈을 때도 100m밖에 안 날아갔거든요. 물속에서 사출이 돼가지고 불이 붙어서 100m 날아간 것도 대단한 뭐 기술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완전한 미사일은 못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열병식에 그걸 갖다가 들고 나와가지고 차량으로 싣고 나갔다. 그러면 많은 나라에서 야, 북한이 아직까지 개발도 안 된 거 들고 나온 거 보니까 KN-08도 그 가짜고 말이지 핵배낭도 다 가짜다. 도매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잠수함 그 발사 미사일은 안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열병식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북한의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어떤 외교 안보 전략 어떻게 짜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10월 16일 날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결의문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곧 이어서 10월 말 11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안정과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결의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다층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낮은 고도 14km 이하에서는 페이트리엇 3, 팩3를 우리가 현재 팩2로 이제 개량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팩3로 개량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드 가지고 중고도에서는 우리가 그걸 잡아야 됩니다. 중고도에서 약간 150km 이하에서는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미국에 얘기할 필요가 없이 미국이 배치를 하면은 그걸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용 부담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50km 넘는 부분은 SM3라고 이제 미사일이 있어요. 그거는 500km까지 잡을 수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을 잡으려면은 다층 방어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북한 열병식의 이모저모와 함께 우리의 외교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